박문규 교수 따라 빈센트 만나기 그 세 번째 순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넌 천한 노동자처럼 생겼어 라는 평가에, 그러한 외모 평가에 좋아서 폴짝 뛴 노동자 화가 고흐, 이런 내용입니다. 노동자를 이렇게 그리면서 자신의 외모까지도 노동자와 닮아가는 걸 원하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즐거워한, 진정으로 기뻐한 그러한 화가라는 내용입니다. 박문규 교수의 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에 보면은 이제 그 378쪽에 보면은 빈센트가 동생한테 편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기뻤지. 나는 그렇게 변하고 싶어 노력했거든. 더 젊었을 때 나는 지적인 면에서 너무 긴장한 사람으로 보였으나 지금은 뱃사공이나 철공 노동자처럼 보인다는 거야. 이게 이제 1885년 12월 상황이에요.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 직업은 틀림없이 철공 노동자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고흐가 만약에 한국인 화가였다면, 의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너 보아하니 철공 노동자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기뻐했을까? 아무리 노동자를 그리는 노동자 화가를 자처한다고 그래도요. 더군다나 그 당시 고흐가 살던 시대의 노동자라는 거는 거의 인간 이하, 이런 취급을 받았대요. 한국에서 화가를 하려면은 뭐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노비였어요, 화가가. 그런데도 뭐그 유명한 도화원의 화가들은 꽤 대접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노동자 화가를 자처한다고 그래도 화가더러 당신은 노동자처럼, 천한 노동자처럼 보인다 할 때 별로 이렇게 환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 실제보다도 더 과대평가 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고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흐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그래서 뭐 부자는 아니었지만 집에는 하인도 있었고 요리사까지 있었대요. 또 고흐는 16살에 외가 쪽에 굉장히 부유했다고 그러죠. 외가 쪽 백에 힘입어서 당대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화랑의 중개인으로 입사를 해요. 런던과 파리에서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살 때의 고흐인데요. 16살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넥타이 매고 런던과 파리에서 화상으로 생활을 해요. 그냥 돈도 잘 벌었겠죠. 이런 넥타이 매고 살던 고흐가 화가가 돼서 노동자를 그리고 있지만, 이게 이제 고흐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모리나주의 탄광에서 이 석탄 주머니, 석탄 그 쌔을 나르는 광부의 아내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흐는 자신의 안 있잖아요. 자신의 안은 노동자야말로 귀중한 사람이고, 나는 노동자를 그리겠다. 그리고 내 바깥에도 내 안하고 일치가 되면 좋겠다. 노동자를 그리고 내가 노동자를 존경하니까 내 모습도 노동자처럼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희망했는데, 의사가 자기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니까 너무너무 기뻤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 한국의 외모 지상주의가 어느 정도인지는 외국인 얘기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타일러잖아요. 미국 사람. 시카고 대학 나오고 똑똑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전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력서에 사진을 붙여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한국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력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진 아니에요? 아니, 사진을 붙이고 외모를 채용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너나 없이 성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타일러는 탈모잖아요. 자기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탈모를 창피하게 나쁘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관심이 우리보다 훨씬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미국의 표준적인 이력서입니다. 사람 이름 쓰고, 학교 나온 거, 또 뭐 직업 경력, 이런 거 써요. 그리고 경력도 맨 최근 걸 써요. 왜냐면 최근 경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교육도 마지막으로 마친 그 교육 과정을 쓰게 돼 있어요. 물론 미국 이력서도 사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 양식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외모가 중요시되는 분야가 있잖아요. 뭐 모델을 뽑는다든지
리셉션을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이력서는 이런 양식을 다 써요. 근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이력서 하면 사진을 찍어야 돼요. 왜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채용자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얼굴을 왜 보고 싶어 하느냐? 신원서판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원서판. 이게 뭐냐면은 사람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몸을 보고 몸가짐을 보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글을 어떻게 쓰는지 보고, 그리고 판단력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판단할 때 몸가짐을 본다. 이건 그냥 유교적인 게 있어요. 유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상에 홍동백서 뭐 그거 주장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정성껏 음식을 한다. 그거보다는 격식을 갖춰야 홍동백서 빨간 과일은 빨간 음식은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고 뭐 하얀 음식은 서쪽으로 향하고 이렇게 해야지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게 유교의 그 기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요즘은 뽀샵을 하잖아요. 뽀샵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이 미주얼에 약한 사람들은 이런 사기 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이 사람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옷을 이렇게 입고 넥타이 안 매고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참, 저 사람 참 서민적이구나. 저걸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내 뱃속으로 그 국밥이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잘 속여 먹었죠. 또 이 패션 정치 예전에 그 MBC 같은 데 얼마나 난리 떨었어요. 뭐 노란 재킷의 의미 뭐 야, 참 붉은색의 의미 이러면서 뭐 대단한 거 하는 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신원서판의 정치를 하면은 판단력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책 망민규 소설책이에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루 그 추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아주 그 좋은 대사가 나와요. 보여지기 위해 세상을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 때문에 살아요. 보여지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세상을 산다는 게 뭐냐면은 남보기 좋으라고 살아요. 남보기 좋. 그거 나면은 가족도 포함이 돼요. 우리 아들은 참 반듯하고 뭐 돈을 잘 벌고 효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이 밖에 있어요. 밖에. 기준이 밖에 있으면은 그 기준은 주로 외모로 판단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외모 판단 기준에 맞추려고 난리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자들이에요.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개인주의자는 기준이 안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살아요. 기준이 난데 네가 뭐라는 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라고요. 근데 남보기 좋으라고 사는 이 소설책에 나오듯이 어? 보여지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달려요. 외모 평가, 바깥에서의 평가.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외마주상주의, 처세주의, 그럴듯함주의 이런 게 있어요. 그럴듯함주의. 그냥 뭔가 그럴듯해야 돼요. 효도를 하는 듯해. 그 사람은 뭐 진보적인 것 같아, 보수적인 것 같아. 이런 그 가태주의가 있어요. 이렇게 외부 기준에 맞추려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일단 이런 외모의 기준을 볼 때도 고글한 사람은 한국인과는 사실 어떤 면에서 정반대 극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박홍기 교수의 그 해석을 쫓아가면서 빈센트 고글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홍기 교수는 고글을 좋아를 하면서 또 고거랑 똑같아요. 이 외모에 관한 한. 외모 완전 무시주의입니다. 머리도 뭐 잘 안 감는다고 그러시고. 박홍기 교수 따라 자본주의 벗어나기 6-1편에 보면은, 박홍기 교수의 진짜 그야말로 완전 몰상식한 그 외모 생활을 볼 수 있어요. 외모 주상주의 한국에서 외모 관심 1도 없이 사는, 반자본주의자 박홍규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박홍규 교수 따라 자본주의 벗어나기 6-2편은 옷 보느라 박근혜에 속은 한국인 판단력을 봐야 되는데 판단력을 본 적이 없고 그냥 이게 뭐 노란색 옷이 어떻고 빨간색 옷이 어떻고 이런 거 봤거든요. 박 교수가 그 자기 책에서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 책은 독서독인이라고. 독서독인이라는 책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읽은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읽는다. 어떤 책을 읽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교가 얼굴과 옷 등을 중시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 있다. 얼굴과 옷이 보기 좋은 양반이 지배하는 세상이 전통사회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경규 교수가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서 아버지가 이 얼굴과 옷이 단정한 거를 굉장히 중시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뭐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얼굴. 그래서 이 박 교수는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유교가 이상으로 하는 세계가 도대체 뭐였을까? 그거는 바로 얼굴과 옷이 보기 좋은 양반, 갓을 쓰고 하얀 옷을 잘 차려입고, 이런 사람이 그 옷을 못 입고 못생긴 그 쌍놈들을 지배하는 사회가 조선 전통 사회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인이란 글자는 사실 지금 인이라고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에 해당돼요. 뭐 거린 할 때도 인자를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 공자 시대 때만 해도 인은 귀족을 뜻했고 민은 상놈을 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인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전부 다 귀족 얘기예요. 보통 사람은 상관없어요. 인과 민을 구분 어떻게 하느냐? 딱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아까 저 신원섭판에서처럼 옷도 잘 입고 잘생기고 교양 있고 못생기고 옷 못 입고 이게 쌍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그 내려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그 고우가 이제 탕왕촌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농촌으로 가요. 아버지 교회가 있는 농촌으로. 그래서 농촌에서 이제 농촌 그림을 그리는데 뭐 이런 씨 뿌리는 사람 이런 게 대표적인 그림이죠. 이거 굉장히 수십 점 그렸다고 그래요. 씨 뿌리는 사람을. 씨 뿌리는 사람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냐. 그리고 이 노랗게 불타는 밀밭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이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편지를 보면은.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